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적인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유아인데도 그 그릇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짜증나, 싫어, 좋아. 수백억을 쓰셔도 입시에 상당히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침이 튀겼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도 유아부터 초등 시기까지 재미난 이야기, 교육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듀그릿의 김원석입니다. 초등교육을 전공한 입시 컨설턴트 박승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하이 고려대 국제학원 세종 캠퍼스 엠엔 원장입니다. 행복 독서논술 성원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허미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중고 수학 전문 11년차 태전동에서 금쌤 수학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금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교육 전문가들, 특히 국영수 이렇게 모셔놓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왔는데요. 저번 컨텐츠 너무 많은 사랑을 또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요 앞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또 홍보 모델로 있는 메가커피, 저희가 마찬가지로 사비로 이렇게 사왔으니까 편하게 드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아 시기에 영어 유치원, 일반 유치원, 어디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굉장히 고민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부터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보낼 수만 있다면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의 역량이 된다면 얼마든지 보내도 된다고 찬성하는 편입니다. 저도 고민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건이 된다면 찬성. 일단 조건부로 두 분은 또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비슷한 맥락인데 사바사케바케라고 봅니다.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적 문제는 사바사케바케인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채널들을 보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정답을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바사케바케 문제도 단순히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하지 마시고 지시어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도 좀 더 과감하게 말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또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되고 표준화되고 평균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물론 여기에 벗어난 아이들도 너무나 많다는 점들 또한 좀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들이 각각 이제 또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근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거든요. 일단 찬성을 해주셨어요. 일단 비싼 거 치고 크게 몸에 나쁘지만 않다 하면 좋은 거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왜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비싼 가격에 책정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근데 그걸 떠나서라도 일단 첫 번째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시기적인 특성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유치원 시기나 혹은 초등 저학년 때까지 이 영어를 얼마나 배우느냐는 사실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초등 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공교육이 가르치고 있는 영어가 그 순서만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영어를 모국어처럼 익숙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사교육이 필요해요.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영어 유치원에서 에너지를 쏟으나 초등에 가서 어학원 에너지를 쏟아서 그거를 키우나 인풋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오히려 좀 덜 바쁜 유치원 시기에 그거를 끝내놓으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시설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비싼 값을 해요. 그게 의미 없이 비싸지 않아요. 물론 공립유치원은 보조금 같은 이슈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싼 만큼 높은 교육의 퀄리티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순 영어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활동들과 어떤 강사 혹은 교사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와 교육의 시설의 퀄리티는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당연히 가면 좋은 거 아닌가? 무리해서 보낼 정도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 보내서 나쁠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유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라이딩의 여유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장님은 영어 교과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지금 주신 말씀 다 맞고 저도 너무 동의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사바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특히 유아는 학부모님이 어쨌거나 만들어주시는 환경 안에서 살게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언어적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영어의 환경에만 노출이 되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이 되었을 때 나와지는 어떤 현상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역량과 성향도 잘 보시고 선택하신다면 아마 훌륭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영유는 정말 좋은 훌륭한 환경이긴 하나 이외에도 가정에서 요즘에는 할 수 있는, 또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선택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네,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교육해 봤을 때 유아인데도
그 그릇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역량이 다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도 이 또래는 요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 애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하고 어떤 아이들은 경쟁을 했을 때 더 성취감을 확 느끼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제가 과제를 줘도 되나? 할 정도인데 그 애들은 또 그것도 다 소화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이 되고 아이가 역량이 된다면 굳이 안 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아이들을 오히려 일반 유치원 보냈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까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사교육을 더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 전문 기관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단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야 된다는 거. 누가 가니까 나도 간다던가 우리 아이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싶어 이게 아니라 성향 잘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의 경쟁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율이 되는 아이들, 그릇이 되는 아이들을 인재 양성 그쪽으로 생각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원장님은요? 저도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나중에 저희 아이를 생각을 했을 때 영유를 보낼 것인가 왜냐면 주변 이제 친구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시기를 못 보냈을 때 후회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을 했을 때 저의 상황에서는 우리는 맞벌이 부부고 제가 영어를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노출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매일 영어에 노출이 되고 사실 제가 영어를 회화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발음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환경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처음 시작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수학 교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초등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제 분당에서 수업을 했었는데 그곳에는 학군지의 특성상 유학파도 많고 영유 출신도 굉장히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만난 학생들은 실패 사례가 더 많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성인 이유는 어머님께서 꾸준히 잘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유만 보내놨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 어휘 수준이 그때는 또 낮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고 거부감을 줄이는 것에는 강점일 수 있고 발음이라든지 리스닝 스피킹 다 좋을 수 있으나 이제 어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아이가 한국어 늘어나는 그 어휘에 맞춰서 영어도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만 보내놓고 끝나버리면 실패 사례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머님께서 이 아이 영유를 보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야 그걸로 고민해볼 필요성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영유의 실패 사례라고 하면 돈 들인 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안 나온 사례일까요? 아니면 아예 그냥 애가 망가져 버린 사례일까요? 그래 이게 다양한데 그것도 이제 실패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어머님들께서 상담할 때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 영유를 보내놨는데도 성적이 이 모양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내신이 100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중학교부터. 그러니까 내신 100점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영유를 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 착각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시거나 고등학교 입시에서 수능에서 원하는 바에 대한 목표를 이루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시고 영유를 고려하신다면 저는 그게 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아니라 저 역시도 영유를 생각하는 찬성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회화적인 거. 요즘의 시대가 어쨌든 트렌드에 맞춰서 좀 다양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저 때보다 훨씬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목적이라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제가 요 네네. 포인트에서 찬성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유가 실패 사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돈값 못한 애지 애가 망가져 버렸다가 잘 없어요. 뭔가 그 금전적 여유를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어차피 망가질 가능성이 있진 않으니 일단 보내봐라. 근데 가성비는 안 나올 수 있으니 여유되는 부분들만 보내셔라 라는 게 제 개인의 취지기는 해요. 둘째가 지금 이제 5살이 되는 거거든요. 첫째는 안 보냈어요. 그때 안 보냈던 명확한 이유는 일단 한 번 시작하면 다 주변에서 초등까지도 막 쭉쭉 막 그 태클을 타야 된다. 그 영유 태클 있잖아요. 중간에 하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순간 애가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소위 실패
가 될 수가 있다. 막 이래서 그럼 장기 투자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왜냐면 둘째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네. 어떠신지 한번 좀 풀어주시죠. 다들 시간 괜찮으시죠? 충분해요. 저희는 결론은 일반 유치원으로 결정을 오. 했습니다. 제 자식이니까 자랑 좀 할게요. 언어적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가 주변에 잠깐 만나시는 분들도 모두 다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영어랑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국어가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만 영어를 그렇다고 못하진 않아요. 아이지만 자기는 영유를 가고 싶어요. 엄마 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유치원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살이라고 하시죠? 4살이요? 또래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다라고 저는 하나밖에 안 키우니까 사실 몰라요. 근데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그런가 하면서 관찰해보면 조금 그런 비판적 사고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강하고 그렇다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아이랑 뭐 제가 가진 이 언어적인 지식과 뭐 배웠던 이 교수법과 이걸 다 넣어줄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없어요. 환경 조성이라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자 하는데 이 환경 조성하에서 어쨌거나 해는 뭐 작지만 성취를 이루는 케이스가 있으니 굳이 우리는 영유나 이런 특별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물론 욕심나는 프로그램들은 너무 많았지만 아이를 일반 유치원에서 보통 아이들과 비슷하게 키우면서도 우리가 이 이외에 남는 시간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대신 카테고리들을 좀 많이 찾아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일반 유치원을 이번 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게 그 유치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뛰어놀아야 된다. 우리 라떼 생각하면서 아이가 뛰어놀아야 그 공부하는 체력도 길러지고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게 숲유치원, 놀이유치원, 그리고 또 영유, 일반 유치원, 그리고 공동육아 유치원이라고 뭐 그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다 알아보셨나요? 열심히 또 서치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저는 근데 다른 거 다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 아이의 성향에 맞는 곳, 아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을 기준으로 찾았기 때문에 아마 일지망에 붙으면 아마 후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치원 제외하고 커리큘럼을 짜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이걸 보신 어머님들이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 몇 시간짜리 짜놨어? 영유 안 보내고 일반 유치원 보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몇 시간 더 붙이면 되는 거야? 라는 부분은 분명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화를 굉장히 요즘에 여러 곳에 많이 돌리고 있고요. 저도 또 한 명의 학부형으로서 이 부부의 이제 교육관을 좀 공유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이가 탐구하는 것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조금 관심을 보이잖아요. 바늘구멍을 뚫어놓으면 그거를 이렇게 확 확장을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환경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는데 다양한 얘기를 남편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 아이 교육에 대해서 이 과정들을 다양한 커리큘럼을 짜놨는데 영어는 일단 사실 그렇게 많이 수업으로 놓지 않아요. 주 1시간. 에? 짧죠. 대신 영어로만 1시간. 그러면 남편분도 영어가 그냥 원활하게 되시는 분이에요? 저희 집의 특성은 남편이 영어가 되지가 않습니다. 신랑한테 말하지 말라고, 아빠는 영어 하지 말라고 해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 세대에 보통 그냥 일반 사람의 발음을 가지고 영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에 신랑이 약간 좀 이렇게 뒤로 빼더라고요. 근데 보통 부모님의 마음이 이러시잖아요. 내 발음을 따라할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극 주도록만 제가 유도를 했고요. 신랑이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건 아니고 1시간짜리 수업은 저희 이 아이의 원어민 선생님과 1시간을 해요. 아이는 그 정도 노출을 주고 이 1시간을 하기 위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1시간 수업을 오기 위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보는 책들 이런 것들을 이따만큼 준비하도록 시켰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이 아이는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살 수 있게 다른 거 운동하는 프로그램, 미술하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영역을 조금 확장해주는 영어는 그렇고 다른 영역들을 좀 확장을 해주고 있고 제가 요즘에 특히나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어와 한자입니다. 국어와 한자도 놓치지 않고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체득해서 아이가 부모한테 내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토론을 굉장히 또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나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이 매번 그 컨텐츠마다 얘기하시는 게 한자어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너무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 아이도 중학생이고 중등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다 막히는 게 한자예요. 어휘가 안 돼서 말도 막히고 글도 막히고 기본으로 들어가자면 교과서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한자를 어머니께도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된다. 제 생각은 그것까지는 아이들이 너무 어렵다면 같은 음을 가진 한자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 위주로 좀 알려주세요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울 때 한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막히는 거는 이제 5학년 6학년 되면 사춘기가 오죠. 제 말을 절대 안 들으니까. 6학년부터 오나요? 5학년 때부터 옵니다. 여자애들은 5학년 때 한 2학기부터 조금씩 달라지고요. 정점을 찍는 건 뭐 중2, 중3이겠지만 그때부터는 교육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아요. 그 전에 좀 대화를 통해서 하는데 한자만 얘기하자면 좀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생활 속에서 좀 할 수 있게 그냥 이게 하루에 한 장이라도 괜찮고 하루에 뭐 세 자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라고 좀 흡수되게 그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정말 그 빛을 발하낼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한자는 꼭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인 근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일상어 속에서 한자의 비율이 뭐 33%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전문 용어까지 포함을 하면 59%가 한자어래요. 근데 영어 원장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단어 완성도가 90% 정도 돼야 어떤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라고 하시잖아요. 네. 90%는 이해돼야 문장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접하는 게 적어도 30에서 50%는 한자어란 말이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한글 문장의 이해도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맞기 때문에 너무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벌써 좀 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빛을 발한다. 그렇다면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랑 국어에 대한 얘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수학도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감이 사실 없어요. 근데 저는 어린 영유아 시기에 우선순위는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에 먼저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어요. 왜냐면 언어적인 것들을 놓치는 시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학을 막 학습식으로 시작하는 거는 영유아 시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다른 과목도 놀이식이면 더 좋다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고 근데 수학도 이제 영유아 시기에 무작정 학원을 보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시기를 그 시기에 맞춰서 보내시되 집에서 이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실생활에서 지적 호기심이라던가 통찰력을 키워주는 수 있는 부모님이 어릴 때 해줄 수 있는 시기가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님하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조금 이제 상상력을 자극하던 호기심을 자극하던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해보거나 대화를 좀 유도를 해보거나 하면서 그런 호기심과 아이가 좀 생각해보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영유아 시기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유아 시기에 어떤 수학 교육을 하면 좋을까요? 처음은 되게 많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나중에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어서 이제 검색해보시고 하는 걸 텐데 그 수학을 잘한다는 게 어떤 아이를 수학을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혹시? 수능 만점. 또 저는 그 배점 높은 수학 문제 푸는 거. 어려운 문제 풀어내는 거. 근데 다 맞아요. 펌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거에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렇게 수학 문제 어려운 걸 잘 풀 수 있는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기가 어릴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학을 개념을 배워서 개념 문제를 푸는 거를 못할 아이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이제 심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특히 초등학교 때 문장제 많이 나오는데 그 문장제 문제를 대부분 어려워하고 틀리는데 그것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를 비교해보면 현장에서 보면 차이가 가장 큰 게 그런 거예요. 언어, 어휘력이 안 되거나 분해력이 안 되는 경우 그리고 생각하는 걸 귀찮아요. 이런 게 좋아요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고 좀 힘드시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부분을 더 자극해주고 노력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커서 후회했었던 게 있어요. 유아 시기를 너무 잘 못 보냈구나. 이때가 언제냐면 대학교도 어쨌든 막 부랴부랴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을 했고 취업했을 때 인적성을 보는데 와 내가 이 기본기가 진짜 없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와. 요즘 트렌드는 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망 직업군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로 인해 필요한 인재 사항이 또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수학 공부를 할 때 생각을 요하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통찰력과 대화를 많이 해본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 속에서 준 힌트 조건이 뭐라고 생각해? 한번 찾아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아이가 있고 엉뚱하게 아예 못 찾는 아이가 있고 그냥 모르겠어요. 뭐 그냥 문제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자의 아이는 좀 더 어려운 문제와 노출시키면서 더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아이의 이제 개념을 더 완벽하게 그 단계를 밟아갈 걸 설정을 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 부모님들 다 똑같이 다 노력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교육도 시켜주시지만 학원 가서 얻어가는 역량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죠. 어디 가서든. 그 역량을 키워주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경기 광주 쪽도 마찬가지고 또 분당 쪽도 그렇고 좀 핫한 유치원이 좀 생겼다고 해요. 그 힙스라고 요즘 또 핫한 포테이토 같은 유치원들이 좀 생겼는데 소장님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예, 들어는 봤고요. 사실 힙스는 그냥 영어 유치원 일종이고 이게 아주 새로운 형태는 아니에요. 경기 광주에서는 지근거리에 있는 곳 중에서는 아직 거의 최초일 수도 있는데 왜 유명해진 거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원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유치원은요. 법적으로 유치원 아니에요. 법적으로 어학원이에요.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법인 등급을 다 떼보면 그게 다 어학원이에요. 법적으로 유치원이 아니에요. 오 진짜? 맞아요. 학원인 거네요. 그냥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개념으로서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영어 유치원은 그러해요. 법적인 의미까지 포함한 영어 유치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교가 유치원으로서의 허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어로 교육을 하면 이건 진정한 의미의 법적인 영어 유치원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극소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국제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IB 커리큘럼을 차용한 유치원들이 대부분 그런 종류에 속해요. 근데 이런 유치원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몇 군데 없어요. 송도에 조금 있고 제주도에 조금 있고 기타 국내 다지 좀 퍼져 있는데 하나의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학교들은 보통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를 전부 다 IB로 교육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프리 과정에 IB가 있다 보니 겸사겸사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는 형태인 건데 저는 사실 힙스라고 하는 게 그냥 인천에 있는 좋은 모델을 하나 가져와서 국내 대학교가 시행한 거 아닌가 정도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기는 해요. 물론 이게 좀 더 센세이션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대학 재단으로서는 사실 최초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재단이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사실 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유치원 입시가 엄청 빡세요. 명문 대학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 초, 중, 고, 대까지 연결된 이 커리큘럼의 익숙도가 굉장히 높아서 유치원에 입학이 곧 대학 입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사회적인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델들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학이 만들었으니 이 유치원이 어느 정도 그 위로 쭉 가는 길로서 보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조금 있을 수 있지 않나.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유사한 모델은요. 362 그래요. 362 유치원도 있고 초, 중, 고, 대까지 다 있어요. 근데 주목을 많이 못 받는 이유는 362 냉정하게 봐서 명문이라고 할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소해 보이는 건데 사실 36 초를 다니면 중을 가고 중을 다니면 고를 쉽게 가고 고를 다니면 그 대학은 또 어느 정도 쉽게 가는 그 사이클이 있긴 해요. 우리 좀 기대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한국 외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 중, 그리고 외대 부고, 그리고 외대까지 가는 이 사이클이 좀 완성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그 362 그 두유 나오는데. 두유도 나오고 뭐 하여튼 많이 하시는 좋은 재단이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송도에 있는 아주 우수한 어떤 형태의 모델이 좀 더 확산되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명문 대학교 재단이 유치원을 만드는 거에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뭐 거의 없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저도 그 배제고를 나왔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배제 중 배제고 그다음 배제대를 나오면 뭐 차를 뽑아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침이 튀겼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얘를 좀 잘못 들었나요? 네, 마티즈를 준다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우스갯소리가 좀 있었는데 그거랑 좀 결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원장님도 너무 잘 아실 건데 또 힙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를 제가 왜냐면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최근 몇 달간 아이 왜 힙스 안 보내세요랑 힙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입시 요강 보면서 일단 유치원은 있었지만 초등까지 이제 연계 확장을 하는 단계에 있는 곳이고
오셔가지고 학부모 설명회에 1,800분이 오셨대요. 그 정도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연령대가 지금 딱 요 학교 갈 시기가 아니어도 미리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알아보시는 분들까지도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좀 근처에 있어서 저희는 더 핫하게 다가올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조금 많은 교육 관계자분들도 오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치동 쪽으로도 스쿨버스 라인을 확장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아마 더 커질 곳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입시 전형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마지막 단계가 학부모 인터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놀라웠고 아이들이 국어랑 영어랑 수학에 대한 테스트를 치게 되는데 문제 난이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부분도 장문이 일단 1단계 시험이에요. 7세 아이들이 장문을 어느 정도 국어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인터뷰 과정에서 뭐 4명의 친구들과 한 선생님이 있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모의 수업으로도 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많이 뽑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부모의 교육관까지도 인터뷰를 해서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특별한 교육이라는 데는 그만한 대가가 저는 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인성도 따라와야 하고요. 아이의 어떤 역량과 능력과 어떤 지적 호기심과 저희가 앞에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 플러스 이겨낼 수 있는 멘탈적인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 멘탈적인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중간에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하고 모집 요강을 짜지 않았나 해서 굉장히 놀랐었고 현재 7세 기준 초1 들어가는 아이들 대상으로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와, 이 허들이 좀 전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영어 유치원을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힙스를 조사하면서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거기서 원하는 인재상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생각을 깊이 있게 좀 하게 하고 비판적 사고를 원하시고 아이들과 토론을 하고 가장 좋은 문제 해결점을 찾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바라는 거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창의 융합 인재를 원하는 거랑 교육상이 똑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은 좀 더 역량이 좀 뛰어난 아이들이라 보니까 약간의 선행과 깊이 있는 사고를 원하시겠구나. 일단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우리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반 유치원을 나왔는데 안 나온 아이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 같은 분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대부분일 건데 유아 시기부터 초등 시기까지 어떻게 교육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국영수 주요 교과 원장님들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듣고 싶거든요. 유아부터 초등까지 일단 학부모님이 해주셔야 하는 4가지 행동 강령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필기 좀 할게요. 네. 사실 이 시기에는 학부모님께서 뭐 부모의 역할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선생님이자 친구이셔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하게 마음 밑바닥에 깔아두고 계셔야 되는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깨치게 하는 밑바탕을 깔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환경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인데 첫 번째로 TV가 미디어가 너무 많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 TV보다는 책 쪽으로 많이 노출을 하셔야 되고요. 관심이 생기는 분야가 있으면 이 분야를 민감하게 체크했다가 확장하는 개념으로. 근데 이 평범한 아이를 어떻게 발현시키냐는 부모의 이런 기민하게 체크하는 데서 아이의 관심사를 확장시켜주는 데서 있지 않을까. 그게 2번째 포인트였고요. 3번째로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그만 애가 이제 응애 할 때부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하는 그 자체가 아이가 입을 열 수 있게 해주고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표현하는 기틀이 되는데 정말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답만 구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답만 구하는 친구들은 정말 아무리 수백억을 쓰셔도 입시에 성공 못하십니다. 그래서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답을 구하는 과정을 스스로 찾아가는 길을 이런 길은 약간 울퉁불퉁하고 이 길은 조금 힘드네? 겪어봐야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동명사야. 이러고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더 많고 이런 학부모가 많다는 것도 저는 교육 현실의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토론의 장을 많이 열어주시면 좋은데 뉴스나 책 같은 거 활용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 포인트는 습관 형성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극 권해드리는 게 책 사이에 핸드폰을 끼우고 볼지라도 책을 읽는 척이라도 해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책 읽는 시간 아이가 눈을 떠서 나오면 이거를 자꾸
보여주고 책이 나의 친구구나, 여기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구나를 스스로 좀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사실 잘 안 되는데 좀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는 포커스 하나예요. 힘 키우기예요. 힘을 좀 길러주자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알려줄 거예요. 내가 뭔가 지식을 배워야 돼요. 전승받을 힘을 키우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저는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중학생의 생활도 보고, 이제 고등학생의 생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고교 학점제로도 바뀌었잖아요. 일반적인 코스를 봤을 때 나중에 궁극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실행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거기서 멘탈 관리를 하고, 고교 학점제가 자기가 시간표 다 짜야 되고 자기가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대외 활동에서 상장도 다 받아놔야 되고 거기에 맞게 포트폴리오도 다 짜놔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힘을 길러주자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유아 때는 부모님이 가장 좋은 교육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책이 중요하지만 역할놀이 정말 많이 했어요. 책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얘가 왜 이랬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어떤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마트놀이 하든 병원놀이 하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에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구나라는 걸 많이 알 수 있게 역할놀이도 하고, 거기 초점은 의사소통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그럼 난 이렇게 말해볼까?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릴 때는 그거에 초점을 제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책도 지식적인 책보다는 다양한 상황의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고, 이 사람은 마음이 어땠을까? 나도 이런 경험이 언제였지? 나는 마음이 이랬어. 나는 그때 그랬어. 그러면 애 마음도 한번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힐링도 하게 되고, 엄마 아빠와의 공감, 의사소통, 타인의 마음 이해하기,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나. 아이들이 요즘 자기 마음을 대부분 짜증나, 싫어, 좋아 이거밖에 잘 몰라요. 얼마나 다양한 표현이 많은데 친구랑 갈등에서 자기 마음을 말을 못해요. 그래서 손이 나가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어, 난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고 난 이런 게 불만이었어, 뭐 속상했어, 말할 수 있게.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정말 많은 대화, 의사소통, 국어적으로 독서논술 쪽으로 보자면 제발 어머니들께서 지금 많이 하시지만 5살, 6살 때부터 한글 해도 문제 없거든요. 천천히 재미있게 한글에 주시고 책 같이 읽어주시고, 요즘 초등학교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전제 조건이에요. 한글 당연히 알고 어느 정도의 한 문장 정도는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도 한글은 당연히 떼고 자기의 생각을 한 문장 정도는 쓸 수 있게, 그럼 학교 생활에 적응도 굉장히 쉬울 것이고 자신감이 길러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아기 때 분명히 의사소통을 이렇게 길러놨으면 그 환경에 가서 선생님 하시는 말씀 경청할 수 있고요. 내 친구들이 하는 말, 아 얘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겠구나, 나는 이때 이렇게 말해볼까? 그게 다 연습돼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학교 생활 적응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1,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거. 그냥 책을 당연히 읽는 거 중요하시는데 제발 높은 단계 읽지 마시고 그 밑에 단계도 괜찮아요. 읽고 난 여기에서 뭘 어떤 거 인상 깊었고 글로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한자 하셔야죠. 본격적으로 한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때부터 사회과학이 시작되잖아요. 2학년 교육방학 때부터 사회과학에 대한 비문학 책을 좀 읽게 해주고 그때 읽으면 딱 좋아요. 그리고 이제 5, 6학년 되면 논리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제 사춘기 시작하죠. 아이들 이제 고집 부리고 하는데 그냥 자기 논리력 없이 말하는 건 떼 부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네가 무슨 주장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납득 가능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돼. 그래서 5, 6학년 때부터 주장하는 글쓰기를 잘 쓰게 해주거든요. 주제가 거의 다 시사에 관련된 게 많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거의 시사적인 문제로 영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역사 수업도 다 하잖아요. 그래서 5, 6학년 때는 뉴스를 좀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고학년 때는 논리력을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중학교 수행도 자연스럽게 대비가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책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깨있을 때는 안 읽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토론을 하려고 하면 제가 잠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어땠을까라고 던지고 저는 잠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잠자기 전에 독서도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읽다가 잠이 들잖아요. 대부분 목적이 잘 자라 이 목적으로 읽혀주시는 거잖아요. 대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화가 중요하다. 네, 대화가 너무 중요한데 책 읽는 것보다 주말에라도 분위기 만드셔야죠. 노력은 하셔야죠. 짧은 책이라도 읽고 같이 얘기 나누는 거 다 같이. 수학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근데 사실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저는 놀랍도록 똑같아가지고 이게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로 원래 드리려고 했던 말씀도 실생활에서 좀 습관을 잘 들여주는 거 좀 영유아시기에는 너무 힘들겠지만 이게 꾸준히 해주시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제 주변에서도 보고 학생들의 이제 역량을 봤을 때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거를 많이 해주셨냐면 일상생활에서 대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수로 이루어질 수 있게 뭐 생각을 할 수 있게 숫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운전 라이딩을 하고 있을 때 앞에 차 번호판이 보이면 그 번호판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물어본다던가 과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유튜브로 영상을 뭔가를 본 거를 봤어. 엄마는 뭘 봤는지 알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어떤 현상을 아이가 뭐 이거 그때 뭐다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그랬지? 엄마한테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다던가 그러면 저렇게 되면 어떨까? 사고를 확정시켜 주는 거 수학도 일상생활에서 계속 그렇게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유아시기에는 특히. 근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아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더 신경 써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유아 시기에는 이제 수학 만화나 동화책 같은 거 대신에 이제 좋은 교육 영상들 굉장히 많아서 그걸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짧은 영상과 쇼츠들 그리고 짧은 워딩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생각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해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의 문해력과 어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를 5년 전, 10년 전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게 좋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만화책이나 이런 걸로 그게 학년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수학 용어에 쉽게 노출이 좀 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무리수가 뭔지 모르더라도 봤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어떤 걸 처음 배울 때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는 낯선 단어 때문이 되게 크거든요. 저도 막 경제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경제학 수업 처음 들었을 때 교양 과목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단어 자체가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지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좀 필요하다. 그런 것들로 좀 노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구 사용을 통해서 집에서 이제 도형이나 입체 같은 거, 입체 특히 나중에 많이 갈려요. 괜찮게 넘어가는 친구가 있고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체적인 거는 사실 교구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 외에는 아이가 스스로 이제 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교구라든지 손을 만지고 뭔가 만들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면은 더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이렇게 다 주요 교과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하나로 좀 통일이 됐던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통적으로 말씀해서 해주셨던 거는 암기를 시키기보다는 경험과 습관을 쌓아야 하는 시기다라는 게 전교과 공통적으로 드러났던 내용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최근에 교육 과정에서도 정말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또 많이 언급된 거는 형식화된 교육은 좀 지양을 하자라는 점,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은 앞으로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 또한 공통적으로 좀 해주셨던 얘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주도에 대한 어떤 모습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는데 실제로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자사고 한번 생각 다 해보게 되잖아요. 자사고의 입학 전형을 보면요, 대부분의 학교가 자기주도 전형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의 공부적 성취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던 걸 모두 안 자사고가 사실 전형에 그 이름을 삽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주도한 학생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게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 생각을 좀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건 저는 사실 학술적으로 보면 스마트폰은 15세 이후에 쓰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스마트폰이란 매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다기보다는 지나치게 많은 미디어들에 대한 경각심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는 이유는 디지털 디바이스로 글자를 읽는 게 종이에 비해서 특별하게 나쁜 점이 있진 않아요. 이건 오히려 미래에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서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정말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근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미디어를 덜 보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잘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세분화가 돼서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 이용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마주한 현실들은 초등학교를 보내고 나면 스마트폰을 안 사줄 수 없어요. 특히 교실 내에서 학습 활동 등에 이용을 하거나 학원의 학습 활동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일반 투지폰을
사주기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디지털 리터러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정도에서 우리 아이의 어떤 완성도를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했을 때 내년부터 당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잘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가 오늘 제가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 반대 의견도 있으실 건데 우리 부모가 케어를 할 수 있는 시기에는 부모가 같이 의사소통과 사고력 확장을 해주자라는 걸 좀 많이 와닿고요. 오늘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보시는 분들 궁금한 주제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좋은 컨텐츠 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수!